네, 이제는 항공법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영역에서 저희가 불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어떤 태양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항 또는 항공사 또는 여객기 내에서, 항공기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승객으로 적었지만 승객의 문제도 있지만 공항 외부에 사는 주민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어떻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는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법에 저희가 배웠던 이런 민법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불법행위라는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는 저희가 형사 책임에서의 범죄는 다 정하고 있잖아요. 어느 경우가 범죄가 되는지를 다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영역은 아주 놀랍게도 아주 간결한 그 조문 하나로 모든 경우에서를 다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영역에서 어느 경우에 불법행위가 있을 것인지는 사실은 뭐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죠. 승객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승객이 어떤 그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이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은 다른 영역과 다르게, 특히 이 범죄 영역과 다르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정할 수가 없다. 물론 어떤 그 문제되는 행동 태양들을 정해서 문의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건드리는 것은 입증 책임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손해액을 고정시킬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로 갈 뿐이지,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나눠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영조물 책임에 근거한 배상, 항공 소음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례는 여기는 영조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희가 아까 봤던 공작물 또는 영조물 다 같은 내용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를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국가배상법 제5조.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에서 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배상해야 된다.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에 공항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항 자체가 어떤 항공기 소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소음은 그냥 항공소음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어떤 발생하는 풍절음이나 파열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음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그 항공기 하나씩 다 특정해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항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항을 잘 유지 관리 못했던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공항을 통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책임이 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일정한 한도 수준을 초과해서, 여기서 말하는 초과 한도는 소음 기준이겠죠. 일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 수면성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공항 설치 관련 국가에게 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항공소음에 관련된 배상,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배상법도 손해배상법제의 일환인 거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아까 봤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말했던 문제와 그냥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책임 제한 내지 과실상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지역 주민, 인근 주민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액이 제한되든지, 과실상계, 특히 알고 들어갔다 입주한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배상을 받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단기 소멸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은 매일 발생하잖아요. 오늘도 발생하고 내일도 발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일정 시기 2000 몇 년도에 2022년 1월 1일자 어떤 그 기간을 역산해서 3년치의 어떤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3년 또 발생하고, 3년이 아니라 10년 계속 발생하잖아요. 공항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소송한다고 하면 사실 자기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을 입증해야 되고, 특히 감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항 근처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 하루만 가서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수개월간 측정이 되고,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절풍에 따라서 착륙하는 그 어떤 그 계절풍 받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김포공항에서 착륙을 하는데 겨울에 착륙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을 등에 지고 하는 경우랑 뭐 바람을 이제 가로지르면서 하는 경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절풍에 따라서 이착륙하는 방향이라든지 착륙하는 방향이 다른다고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소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총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소송 비용,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소송은 처분권주의에 입증하기 때문에 소제기한 사람만 판결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301호에 살고 있는 분 소송을 했는데 302호에 있는 분은 그냥 이번에 안 하겠다, 돈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설령 301호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302호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02호 있는 분들은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영정물 책임의 이런 배상 책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물론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750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 제도의 어떤 근간을 이뤄서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하고서 배상을 받기까지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공항을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배상 후의 문제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설계해서 입법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제 보상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쯤에 공항소음 방지법이 제정되었고요. 최근에는 군공항 소음에 관련돼서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공소음에 관련된 보상 법제에서 과거에 있는 나왔던 이런 이 배상에 근거한 판례들을 소개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 판례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이거를 어떤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공항을 관리하고 주변 소음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어떤 민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 공법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그 판례 몇 개 소개하는 거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 처음에 문제 제기에서는 그러니까 문제 제기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갔었기 때문에 보상법제로 적용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보상법제 차원에서도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죠. 공항소음방지법이나 군소음보상법은 같은 어떤 항공소음으로 발생된 어떤 피해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군소음보상법은 그냥 보상금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금은 사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았을 금액을 그렇게 굳이 이제 소송하지 마시고 이 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배상에 가름한 보상금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조문들을 한번 잠깐 천천히 끊어서 한번 보시면 이 군소음보상법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배상을 전제한 보상금 지급에 굉장히 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항소음방지법은 어떤 보상의 측면은 이제 그러니까 배상이나 보상을 꼭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 대책 지역을 정하고 어떤 사업들, 특히 주민지역 사업들을 하고 있다. 주민복지 사업, 소득 증대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금액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이걸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걸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이 공항 소음의 문제를 건강권 침해 문제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내 신체나 어쨌든 소음에 노출되면서 건강권이 침해되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접근한다고 하면 어쨌든 돈으로 금전 배상,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손해를 전보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상 청구권을 활용하든 아니면 이렇게 보상 법제를 만들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공항 소음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나름의 이제 생존권이라든지 민원의 문제, 특히 이제 그 개발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그 지역에 들어오는 이 사업 시설로 인해서 어떤 어떤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셈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그 사업적인 측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상의 문제, 배상을 전제한 보상의 문제라든지 배상 자체의 문제는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보상 문제는 계속 아직 잔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간 공항 근처에 있는 분들은 주민복지 사업이나 소득 사업으로 받은 어떤 일정한 지원 금 형태로 모은 어떤 금액이 혜택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전기료라든지 기타 관련된 어떤 그 설치료, 일정 부분 TV 수신료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어떤 금전 보상 형식으로 지원되게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보상의 문제, 배상을 전제한 보상의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소음 방지법에서 말하는 요 사업에다가 사실 여기 플러스 보상의 문제까지도 건드려주면 진짜 좋은 문제가 될 것이고, 군소음 보상은 또 반대로 너무 배상을 전제한 보상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인정되고 있는 그 보상금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인정되는 그 구체적 손해액으로서의 배상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기엔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항소음 방지법이든 군소음 보상법이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나 어떤 가치는 배상을 전제한 배상 책임을 전제한 보상금, 일정 부분의 보상금의 지원 플러스 알파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이제 그 시설에 들어오면서 이제 피해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피해들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들, 그건 설계하기 나름이거든요. 충분히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보상법제에서는 특히 예산의 확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적절하게 보상을 지원해 줄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 문제도 같이 연결될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배상으로 본다고 하면 아주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아까 봤던 750조 뭐 이런 법리의 기초에서 그냥 인정해서 그냥 그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면 배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설명할 수 있긴 있지만 너무 약간 민사적인 관점인 것이고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보상도 이제 어떻게든 그 항공소음을 관리하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또 보상의 문제에 나아가서 이 공항을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문제로 좀 약간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나름의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좁게만 보면 이게 민법상의 어떤 불법행위 책임에 관련된 배상 책임 문제로 시작했겠지만 공항소음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사실 약간 공법적인 측면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들어온 문제인데요. 이게 항공보안법에 문제는 이게 불법 방행이라는 표현을 사실 그대로 번역 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약간 이게 어울리는 일반적인 법 체계 질서 내에서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어서 그냥 소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을 때 불법 행위라는 표현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에서 나왔던 표현이었던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있지 않다.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분명히 그 조문이 장점이라고, 750조가 장점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이에 반해 형사상의 어떤 형사 책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범죄로 규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폭행, 협박, 강간, 살인 다 정해져 있죠. 별도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공보안법에서 이렇게 제2조 8호에서 불법 방해 행위라고 정해져 이 규정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걸 범죄로 처벌하는 거는 그냥 여기다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걸 금지하고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불법 방해 행위라는 표현을 여기다 적을 필요가 없고, 여기다 이 주문을 넣은 것은 행정적인 것으로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불법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형사적인 그 범죄 측면을 봤을 때도 미흡하고, 왜냐면 여기 다 열거할 수 없고, 왜냐면 불법행위란 이 방해행위라는 표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라는 표현에 모든 불법행위 유형을 열거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납치, 인질, 파괴, 송상, 침입, 방해, 반입, 거짓 정보 제공, 목적 무슨 사상에 이르게 요 목적 이용,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벌받는 행위인데, 목을 보면 도대체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가 형사처벌을 전제하긴 하겠죠. 근데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열거가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보는 게 낫겠죠. 차라리 본다고 하면 예시로 보고, 아마도 이 불법행위라는 것은 이제 그 국제 국제항공법과 관련된 어떤 여러 문서들에서 이런 불법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이 조문이 생긴 거, 어떤 역사적인 그 연역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 포함 안 되는데 항공인에서 벌어지는 다른 범죄, 이 법에 처벌받지 않는 그냥 일반 형법에서 받는 처벌되는 행동이 있다. 그럼 그건 불법행위 행위로 보지 않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가나 다라 이거를 뭐 그 실질적으로서 약간 매뉴얼틱으로 이걸 어떤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냥 뭐 나름 어디 붙여놓기 위해서 이걸 나열 열거했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불법 행위라는 거를 이렇게 뭐 열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차라리 형사상 범죄처럼 그냥 금지하고 처벌시켜버리면 되는 문제를 제 생각에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하지만 충분히 불법 행위를 볼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안 할 겁니까? 예. 한국의 안전운영 저해와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한 행위로서 다음 강목의 행위 이 다음 강목의 행위 중에 특히 아목 이 법은 항공보안법이니 항공보안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형법의 일반 형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의해서 처벌되는 범죄가 있다. 그 범죄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불법 행위를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아로 한정시켜 놓으면 애초에 불법행위 우리가 이 설명을 제가 왜 여기 넣어놨냐면 애초에 불법행위라는 그 개념과 이게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뭐냐 모든 걸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 불법행위 행위는 어떤 걸 전제했냐면 항공기 내 보안요원 보안 검색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정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국가 항공 우발 배기를 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부 기준을 정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보안 검색을 하고 항공기 내 보안 요원을 둘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보안 검색에서 불법 행위 외에 어떤 아까 제가 말했던 충분히 불법 행위로 포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행동. 하지만 충분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분항을 불가한 행위라고 하면 당연히 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포섭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로 봐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왜냐면 이건 이 자체로 굳이 여기서 이 제2조 8호 가나다라 마바사 아목을 안 보지 않더라도 항공보안법 맨 뒤에 가서 범죄에 있는 규정들 보면 다 처벌받을 행동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충분히 고민하고 만든 조문은 분명히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새로 생긴 조문들 중에 승객의 협조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인의 승객은 항공기에 뭐 다음 각각으로 해당을 하여서는 안 된다. 폭언, 고성방가 등 소홀한 행위, 흡연. 뭐 흡연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흡연은 일반적으로는 과태료로 처벌되는 행동인 거지 형사처벌되진 않잖아요. 술을 마시거나 뭐 하는 행위. 근데 이런 행동은 뭐 앞에 예를 들면 흡연은 뭐 좀 예외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승낙 없이 다른 어떤 방실의 치료를 시도한다든지 성적 수침을 일으키게 행위 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법으로? 그 형법에서 이런 금지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행동하면 그냥 바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 폭행하는 거는 항공기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공기 밖이라도 다른 사람 폭행하면 안 되는 거죠.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 행위, 출입, 탈북이 조작을 해야 된다. 여기는 위계가 있는데 여러분 위계랑 위력이 구별되는 거 아시죠?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저희가 위력은 폭행, 협박에는 미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은 좀 더 넓은 개념을 받잖아요. 그러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위력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게 여기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행동이 허용되는 겁니까? 이 항도 그렇고 1항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아마 딱 제시하기 좋게 승객에게 딱 보세요. 지금 23조 1항을 보시면 이런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보시기 위해서 아마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들을 좀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법문헌의 체계로 봤을 때 저희가 굳이 이런 거는 이렇게 그렇게 어울리는 행동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사실 이 협조 의미를 승객에게 정말 이런 공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의무로도 전가시켜야지 진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 항공보안법에 말하고 있는 정도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예, 항공기 내 승객은 항공기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굉장히 정당한 직무상에 따라야 돼요. 이 조문이 없다고 해서 따르지 말아야 될 어떤 내가 뭐 이거에 대해서 안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거냐면 모든 국민은 다음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살인 행위, 뭐 이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3. 폭행 협박을 하는 행위. 4. 뭐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뭐 이런 그 자체는 형법에서 금지되고 있고 처벌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걸 굳이 이런 국민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처벌하면 되는 조문이거든요. 그 범죄 형법의 영역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구성요건, 범죄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형벌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의문을 빼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조문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정들을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조문이 이게 깔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방해 행위로부터 이어져 온 나름의 이제 그 한국보안법의 역사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법문은 이게 깔끔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행동들은 허용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금지가 되겠죠. 그 행동들은. 그리고 심지어 이 행동들은 뒤에 가보면 벌칙 규정을 처벌하고 있거든요. 굳이 또 이 내용을 적을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조문이 있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위헌이다 뭐까지는 볼 수는 없긴 하겠죠. 약간 매끄럽지 않다는 정도의 의미인 거니까. 형사 범죄행위 보시면 폭행, 가한 자는 처벌한다, 협박한 사람 처벌한다, 위계 위력한 사람 처벌한다, 항공기 방실에 침입, 여기 방실에 조종실 안 들어가겠습니까? 침입한 사람 처벌한다.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 사람도 항공기에서 나가라고 하고 농성하고 있다, 처벌한다. 방실에 침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 미소범 처벌한다. 근데 여기에 이 형법 조문을 보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건 제 사실 계약법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이 의미 조문이 있으려고 하면 이게 공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의무로까지 확장이 돼야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2, 3조의 진짜 실제 의미는 여기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 법률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객과 승객과 항공사의 어떤 그 항공운송 계약의 내용까지도 이 승객 협조 의무가 포함이 되어야지만 이 조문이 의미가 있을 것이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이 조문을 어떤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어떤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와 구별해서 경찰행정법상의 표준 조치라고 해서 저희가 경찰행정법을 따로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했는데 경찰법은 우리가 아는 이제 그 경찰 관서에 있는 경찰관들이 하는 행동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찰행정법은 어떤 위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위험과 어떤 위험원을 통제하고 어떤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법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이 범죄일 수도 있고요, 범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면 진짜 어떤 목전에서 누가 어떤 발생되고 있는 범죄, 우리가 형사상 범죄도 위험이 될 수 있고요. 더 넓게 봐서 어떤 재난, 사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경찰행정법을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보시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사태에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하고 억류하고 피난시키고 아니면 직접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 위험 발생의 종류가 천재, 사변, 인공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이렇게 위험한 사태. 이 위험한 사태에 범죄가 포함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범죄라는 표현을 좀 더 다르게 쓰는 거죠. 제 6조를 보시면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이루어지고 있다,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고하거나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항공보안법에서 이런 불법 방해 행위라든지 이런 승객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 뒤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형사 책임을 부과시키면 되는 거라서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항공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 항공보안법은 항공보안에 관련된 행정법이거든요. 행정법의 문법을 가지고 있고 결국 국가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아니면 사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 개입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관리하기, 항공보안의 어쨌든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그 저해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직접 형사처벌은 이미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형사처벌하는 거니까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이렇게 열거하는 형태로 갈 필요가 전혀 없이 경찰 행정법에서 나오고 있는 경찰 직무집행법에서 나와 있는 요 문법들을 보시라고요. 예. 여기에서 그런 물론 여기도 똑같이 열거를 하고 있죠. 천재, 사변, 인공 구조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 외의 행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너무 이거를 그 문장 자체가 법문장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차라리 경찰 어떤 위험 방지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경찰법상의 어떤 논의의 연장으로 보도한 거,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그 경찰 어떤 작용의 목적으로 이 항공보안법이 제정됐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깔끔하지가 않은 거죠. 이 조문들은 형사처벌은 이렇게 당연히 이런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어떠한 개입 그게 보안 검색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기장의 어떤 정당 지시가 됐던 아니면 기내 보안 요인의 어떤 행동이 됐던 간에 결국 어떤 그 행동 위험한 행동을 개입하고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랑 6조에 있는 법문헌의 어떤 표현들이랑 이 23조에 있는 표현들, 여기 앞에 있는 뭐 불법 범행에 관련된 표현들은 굉장히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 깔끔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였고요. 뭐 처음에는 저희 민사상 불법행위, 민사 책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행정상의 어떤 책임, 행정 특히 경찰 행정법상의 어떤 그 경찰 책임의 내용까지도 제가 연결을 시켜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등장한 책임의 개념이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이제 행정적인 경찰 책임 이 세 가지거든요. 각각의 역할과 이제 그 어떤 그 기능이 다르다고 할 것인데, 우리가 알던 불법행위 표현에 불법 방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이 굉장히 약간 이질적이다라는 거를 저 항공법에서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고, 특히 항공보안법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질적인 요소다. 승객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 협조 의무를 규정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뭐 어떤 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정할 수도 있긴 있을 텐데, 이런 협조 의무는 민사적인 계약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요런 문장의 어떤 그 것들은 좀 약간 좀 거슬린다는 거죠. 거슬린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경찰 행정법상 표준 조치, 위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좀 다른 것. 현행의 항공보안법상의 어떠한 그 법문헌상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점까지 해서 그 외에도 항공 영역에서 불법행위 태양은 더 다양하게 예를 들면 항공사에서 항공사와 예를 들면 그 항공사의 직원인 기장 또는 어떤 승무원, 승객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공사와 공항의 문제에서도 뭔가 발생할 수 있겠죠. 불법행위 문제는 불법행위 자체의 개념 자체는 되게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증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일단 불법행위는 어떻게 한정적 열거되는 건 아니어서 일단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살펴본 거는 항공 소음에 관련돼서 그 공항과 인근 주민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방해 행위에 관련된 주로 불법 방해 행위는 타고 있는 승객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승객이 공항에서 아니면 승객이 또 항공기 내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에 대해서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약간 이질적인 불법 방해행위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아무런 고민 없이 들고 오다 보니까 이게 민사 책임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형사 책임도 아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행정 책임, 경찰 책임을 전제한 내용인데도 일반적인 경찰 책임의 어떤 일반 원리라든지 어떤 법 조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법으로 보인다. 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이번 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